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순순히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를 경우입니다.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입신고만 되어 있지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그 작성한 현황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나가가지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초현정 눌러가지고 당신 보증금액이 얼마요? 임차인은 누구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경매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데 밖에서 집행관이 초현정 눌러요. 문 안 열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집행관은 법원에다가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을 할 적에 초인정 눌러도 말이야 사람이 없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동사무소 가서 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전입신고는 뭐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빨리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있더라, 이것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야, 저 물건이 우리 동네에 있고 참 저거 낙찰 받으면 정말로 그냥 대박인데 이거 낙찰 받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복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과연 보증금액이 얼마이며 이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요, 법원 경매는 깜깜이 투자다.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는 어떤 정보에 접근을 하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소위 이제 재수 없으면 말이죠, 팍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에 1, 2, 3, 4 해가 4가지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아마 과거에 제가 이런 선순위 전입신고된 임차인으로 보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일단 임차인으로 보고 그 임차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사 분석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1번 보시니까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지. 이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현재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재지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이다,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자양동이요. 그런데 이게 소유자가 A인데 전입신고한 사람은 떡하니 B로 나타나 있어요. 야,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입 날짜가 소멸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그런데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들어가고 싶다 이거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소유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자. 이게 이제 소유자의 주소지는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안에 있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소유자의 주소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 주소지,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 주소지가 자양동이 아니고 저쪽에 경기도 말이지 부천시 이렇게 되어 있다. 부천시. 그러면 이 임차인 B라는 사람은 임차인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 이거죠. 설사 저는 그렇게 봅니다. B라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요. 임차인한테서는요, 전입신고가 진짜 왔답니다. 정말로 엄청난 완전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자기네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슬며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으로 돌변하면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런 물건 낙찰 받은 상태에서 아니야, 저 사람들 말이지 임대차 계약은 가짜야 라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요, 그 가짜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낙찰자가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입증하실랍니까? 그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디야? 물건지는 경매 물건지는 자양동인데 소유자는 부천시로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임차인의 확률이 높다. 그런데 소유자의 주소지가 보면 역시 본건 경매 부동산에 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본건 경매 부동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사람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소유자는 이 집에 주민등록 놔놓고 다른 데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입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소유자의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임차인은 이 진정한 임차인의 확률이 높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임차인의 전입일 기준에서 임차 보증금액을 조사하자. 현재 2021년이란 말이지요. 2021년인데, 임차인 이 사람이 전입 날짜가 2017년이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2017년도에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21년도 경매가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에 대한 얼마인지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이런 끝장까지 딱 떨어지고 얼마다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사람이 임차 보증금 대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되겠다. 그건 뭐니까 2017년도로 소급하는 것이죠. 우리 인터넷 들어가시게 되면요, 부동산 시세하고 뭐 전세 월세 가격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021년이지만 2017년도로 소급하다 이거죠. 그 2017년도로 소급해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매매 가격이 얼마고 전세 가격이 얼마다 또는 월세가 얼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액을 조사를 해보시고, 또 세 번째, 저는 옛날에 임차인 만났습니다. 각 초인종 눌러요. 누군 그런 얘기 합디다 봐가지고 빌라인데요, 복도에만 들어가도요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된대요. 그거 무서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그죠. 장 못 담그죠. 그런 사람 경매하지 마요. 그냥 숨만 쉬고 사시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봐가지고 하든 말든 초인종 눌러보는 거죠. 아니면 말고. 이게 경매인들은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라는. 초인종 눌렀습니다. 안에서 띵동 누구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면 됩니까? 법원 경매 건으로 왔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열어줬을 적에 이런저런 물어봤을 적에 임차인이 막 떼떼거리는 거야. 당신이 뭔데 말이지? 주거 침입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도 뭐 역정을 내자 이겠죠. 왜 내가 낙찰받기 때문에 당신 보증금 내가 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승질 내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안에 내부도 슬쩍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 낙찰받고 나서요 명도하고 나서 또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가관인 집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도 슬쩍 보면서 나름대로 임차인하고 이제 면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관리사무소 방문하세요. 관리사무소 방문하시게 되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할 겁니다. 뭐냐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말 그대로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앉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가르쳐 줄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아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니까 관리비가 있는데, 체납관리비가, 통상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은, 체납관리비가 얼마, 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체납관리비 있잖냐. 그거 내가 낙찰받게 되면 체납관리비 내가 물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찬밥대보를 하냐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뭐, 얼르고 뺨치고 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임차인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냐? 여기 같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체가 B냐 누구냐 이거지. 그것만이라도 알자.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체납관리비 얼마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낙찰받으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드립니다.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죠?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하나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관리사무소에 저처럼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럼, 이거 보나 마나 말 그대로 참, 경쟁률 진짜 미어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좀 더 가격 입찰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조정해볼까. 그래서 확 지르면 안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경매 신청권 채권자를 활용하자 이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자기네들 자기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 경매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여기저기 막 들쑤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발발했잖아요.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점잖 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권자를 확인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채권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보니까 이렇듯이 전입신고만 달랑한 임차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사실 입찰 못 들어가겠다 겁신나가지고 만약에 나 낙찰받고 난 이 사람 진짜 임차인이라면 내가 이 사람 보증금액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18년도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2018년도 저당권 설정했다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그 부동산에 관할하는 소재지 주민센터 가가지고 아마 주민등록 전입 날짜, 전입한 사람, 조사를 할 겁니다. 해보니까, 2017년도에 전입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
채권자의 입장이라면요, 이 임차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임차인은 아니, 전입자가 누구냐 하거든? 전입자가 누구냐 해서 소유자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해가지고, 뭐, 무상임대차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느냐. 설득하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과거에 저도 이렇게 접근해보니까 채권자 측에서는요, 참 깔끔한 사람들 많아요. 참 답답해. 그죠? 그런 임차인으로 인해가지고 확실하지 않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입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그만큼 자기네들은 유찰이 많이 되니까 채권 횟수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지 돈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하는 얘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전혀 못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들 하고 앉아있으니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요, 현재 경매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부천 지원 사건인데요, 몰수된 입찰 보증 금액이 3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사람이 입찰하셨는데요, 각 한 분당 아마 1,500만 원씩 입찰 보증 금액을 몰수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말씀드리겠으니,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모를 경우에 실무적으로 과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본 영상물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소재하는 반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게 19평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19평형이네요.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입찰 11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11일 현재 제가 방송하는 그 날짜 기준에가 11일 전이고요. 그 전에 보십시오. 제가 박스로 뿔긋뿔긋해서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임모 씨라는 분이 계시고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단독으로 응찰하셨네요. 단독으로. 그때 보니까 한 번은 1억 7,500만 원 쏘셔가지고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미납은 대금 납부 안 한 겁니다. 또 한 번은 보니까 1억 2,120만 원 쏘셔가지고 또 대금 납부를 안 하셨네요. 안 하셔가지고 이제 2021년 4월 13일, 4월 13일 날 7,648만 9천 원을 최저 매각 금액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아마 입찰 보증금 20%를 지참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서 경매 정보 진행을 잠깐 보시죠. 보시면은 입찰 보증금액가 20%안 나와 있습니까? 20% 해가지고 1,529만 7,800원을 준비하셔가지고 경매법정에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듯이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임모 씨 같은 경우는 1억 5,610만 원에 10%니까 1,560만 원이죠. 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7,648만 9천 원에 20%입니다. 재경매니까. 전낙찰자 대금 납부 안 하면 무조건 재경매입니다. 재경매니까 20% 이것도 한 1,50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두 번 다 합치니까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입찰 보증금액이 몰수당하십니다. 몰수당한 입찰 보증금액인데 왜 그렇느냐, 이게 도대체 3천여만 원이라는 금액을 왜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가. 그 내용 경매 정보지 뭐 찬찬히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2016년 2월 22일 날 일단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건전한권 소멸 기준 권리는 2018년 1월 23일이지요. 그럼 2018년 1월 23일보다도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이분 대항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아닌 세대주로 등재된 김모 씨를 임차인으로 등재한 이런 식으로 아마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야, 나 저 물건 정말로 마음에 들어. 입찰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이렇듯이 김모 씨 같이 말이죠. 이런 분이 전입신고만 덜렁 해놓고 확정일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배당경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죠? 야, 근데 이 물건 진짜 입찰 들어가고 싶은데 이분이 대항력이 있다 이거죠. 과연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이거죠.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들어간다. 그럼 완전 깜깜이죠. 깜깜이. 그래서 이게 이러한 경우는 과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 박모 씨가 있으면 이분의 주소가 과연 어디로 되냐. 본건 부천시 이게 어딥니까? 부천시 상동이거든요. 상동에 주소가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주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의 주소가 다 표시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밑에 잠깐 보시니까 말이죠.
집행관이 막 현장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관리비 조사 일자가 2020년 6월 24일인데 개인정보로 확인 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매정보지상에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요. 소유자 아니면 채무자 또 나가서 이번에 이게 김모 씨라는 분이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분이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가 뒤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조사가 안 되고 그냥 입찰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 변동란입니다.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우측으로 조금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소유자 박모 씨가 말이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취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주소지가 마포구 성산동의 시형 아파트에 사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요, 등기할 적에 이분의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상에 보니까 본건 주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또 두 번째 보니까 박모 씨 주소지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여기 본건입니다. 반달 아파트로 이제 전입신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거라는 게 뭐냐니까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사입니다. 이사. 여기서 이쪽으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이 한자가 이게 이걸 겁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사했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2003년도 8월 10일 날 이사해가지고 등기는 이때 했다 이거죠. 또, 이게 여기 이사라는 건 주민등록이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또 전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저당권 설정한 것을 저당권 말소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요, 이분의 주민등록 등본이 반드시 첨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상에 보면, 주소지가 다른 데로 되어 있다. 그럼 전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거 보니까, 이때 2004년도 8월 30날, 주소 이전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천시 원미구의 본건입니다. 반달 마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전거되어 있네요. 또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가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신원마을 고양 삼성 아이파크 동가 호소는 이제 씌워버렸습니다만 이쪽으로 또 이사를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원래 경매 물건은 반달 아파트 요 본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소유자 이분의 주소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사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낙찰자한테 나 임차인이요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임차인이냐, 반박할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차인한테 있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게 진짜 엄청 센 놈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 과연 입찰을 참여한다 그러면 어떻게 입찰 참여해야 될 것이냐 보니까, 먼저 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인데, 전입세대 열람 내역상에 보니까 전입일자 해가지고요, 2016년 2월 22일이고, 김모 씨가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아파트 주소입니다. 동가 호수예요. 동가 호수인데 여기 보시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거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본건이 19평형이거든요. 상동 반달마을 성경아파트 해가 19평형인데 이게 최근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평균적으로 해가 2억 7,500만 원 정도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죠. 3월 달에 해가지고 2억 9,800원 3억 원이네, 그죠? 2억 7천, 2억 5,800원. 1층이 2억 7천이고, 15층이 2억 5,800원이 조금 상당히 어떤 개별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2억 한 7, 8천 정도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요. 시세는 2억 7천, 2억 8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보니까 전입신고가 임차인 이분이 2016년 2월달이거든요. 2016년 2월달에 전입신고할 당시에 이분의 전입신고만 돼 있지 보증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떡한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인터넷 사이트상에 2016년도 전세 거래 내역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도 거로 참고했는데 2억 원대 선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전세 금액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2억 원대, 1억 8천, 1억 8천, 1억 8,500, 1억 9,500 이렇게 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은 한 2억 정도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임차인을 만나보시라니까 전세 보증금 얼마요? 2억이요, 1억 9,500만 원이. 계약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가지고
뭔데, 당신이 뭔데 하면서 112, 신고하면 그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미안합니다.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가가지고 당신 괴롭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소멸기준권리보다도 먼저 되어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건에 진정 내가 마음에 들고 입찰 들어가고 싶다 했을 적엔 어떻게 한다 하더라? 그러면 그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본건 경매 물건지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느냐 그걸 확인해 보시고 또 두 번째 임차인 면담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얼마요? 보증금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전입신고할 당시에 임차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그 보증금액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관리사무소 방문하시고 그죠? 관리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관리사무소에도 협조를 안 해준다 그러면 집행관이 갔을 때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가가지고 내가 낙찰 받으면 내가 관리비를 내가 물어줘야 될 거 아니니 내가 준다 말이지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나를 풀에접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목소리 높이고 크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배짱도 없습니까? 그 정도 배짱도 없으면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가서 그냥 얼굴에 뭐 깔아야 됩니까? 얼굴에 때려서 철판 깔아야 됩니다. 철판 깔으면 막 그냥 무조건 들이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경매 신청 채권자 아니십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한테도 직접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내 이 물건 들어가고 싶은 건데 말이지 임차인인지 뭔지 모르 이 사람이 대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에요? 가짜 임차인이에요? 만약에 정확하다면 내가 가짜 임차인이면 내가 마음대로 입찰 들어가 버릴게. 그러면 내가 높은 금액을 쓰게 되면 당신이 누굽니까? 채권자지 않습니까? 채권자 당신은 전세 보증금, 채권 회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유치권에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인데, 아주 괜찮았어요. 역세권이 있었고. 그 물건에 입찰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제3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입찰하기 전에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안 시켜줘요. 원래 열람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안 보여준단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유치권 신고 내역이 뭐이며 유치권 채권액이 얼마인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기엔 너무나 깜깜이 경매 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제3자 입장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열람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입찰을 들어갔습니다만 입찰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경매 투자를 하는 데서가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여러분들이 좌충우돌 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순위 임차인인데 전세 보증 금액을 몰랐을 경우에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서 좋은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